아침이 밝아 햇빛이 모든 참혹함을 드러냅니다. 시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죽어 있습니다. 모두 급하게 대피한 뒤 남겨진 자들입니다. 야콥은 진흙 속에 앉아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는 반드시 블루마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발에 붕대가 필요해 의무실로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야콥이 발에 붕대를 감자 침대에 남자 한 명이 신음합니다. 야콥은 러시아인들은 왔다가 또 가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독일군이 도망치고 몇백 명 포로만 남았습니다. 어디가? 남자가 묻자 아내와 아이들 찾으러 가 라고 답합니다. 약 2마일 떨어진 D825 하위 수용소에서 영국군 상병 론 스미스가 깊고 무거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중동에서 포로로 잡혀 이탈리아를 거쳐 폴란드로 이동했습니다. 포로들은 대피했지만 론은 화학 공장에서 남은 일을 하려고 남았습니다. 아군이 공장을 폭격하자 잔해에 덮여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론이 식당에 들어서지만 독일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그를 맞이한 건 으스스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적십자 소포에서 빵과 잼을 급히 먹습니다. 이후 그는 그라스 광장으로 갑니다. 이곳은 독일군이 일요일마다 포로들과 축구를 하게 했던 곳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화학 공장이나 화물 운반으로 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해야 했으니까요. 잘못하면 구타를 당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대부분 SS가 아닌 베어마흐트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원하면 잔인할 수 있었지만 폭격 전까지 사디스트는 아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 독일인들은 사납고 예측할 수 없으며 두려움에 휩싸인 인간들로 변했습니다. 론은 이 캠프에서 매일 사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화장터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철조망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그 영희는 달콤한 화학 냄새와 함께 죽음의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가끔 민간인 수감자들이 화학 공장에서 일하거나 참호를 파는 것을 봤습니다. 줄무늬 누더기를 입고 창백한 해골 얼굴, 앙상한 다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학 공장에서 그는 며칠간 폴란드계 유대인과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나치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기차에 태워 남편과 아이들과도 떼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론에게 말했다. 론은 이렇게 영혼 없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유대인들에게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기억뿐이라고 했습니다. 론은 마지막으로 수용소를 둘러보고 배낭을 어깨에 메고 열린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경비병도 개도 없고 그저 발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그는 들판에 도착합니다. 수백 피트 길이 10피트 깊이 도랑 안의 시체들이 서로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수백 수천의 시체가 팔과 다리가 부서진 채 엉켜 있습니다. 눈이 내려앉아 그 끔찍함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숨죽이며 바라봅니다. 생존자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한 론은 그들을 찾기 위해 나섭니다. 야콥은 러시아 군인들이 말을 타고 스텐 기관 단총을 들고 시체의 더미를 살피는 모습을 봅니다. 뒤에는 폴란드 소년이 소를 밧줄로 끌고 있습니다. 야콥은 독일인 정치범과 함께 아픈 이들을 돌보며 오두막나무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 독일인 정치범은 히틀러를 칭호하고 반파시스트라 말하지만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습니다. 그는 대부분보다 잘 먹어 힘이 세고 좋은 벽난로를 만듭니다. 야콥 등 몇몇 남자들은 소를 도축합니다. 러시아인 한 명이 돌아올 거라고 외칩니다. 남자들은 손가락으로 고기를 천천히 먹습니다. 일부는 토하고 다른 사람들은 몸이 거부할까 두려워 조금씩 먹는 법을 배웁니다. 야콥은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영국인이 2명의 폴란드 간호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야콥의 약한 몸과 마당의 시신들을 바라보며 얼굴에 충격과 연민을 드러냅니다. 어디에나 죽음이 있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수용소 건너편에서 폴란드인과 붉은 군대가 담요, 음식,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심하게 망가진 남성들을 들어 조심히 씻깁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인간적 접촉입니다. 한 남성은 울며 무너집니다. 아침이 되면 그들 중 절반은 죽게 되지만 살아남은 강한이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믿기지 않는 듯 떨립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야콥이 배불리 먹고 나면 그는 영국인에게 18개월간 해외 포로 수용소에서 일요일마다 축구했던 경험을 묻습니다. 구타는 있었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집에 편지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콥을 화나게 합니다. 독일인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대하면서도 단지 태어난 것이 유대인이나 슬라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을 해충처럼 대했다는 사실이 야콥을 분노하게 합니다. 론이 화학공장 근무 경험을 말하자 야콥이 관심을 보입니다. 야콥은 내 아내가 블루마에서 화학자로 일해요 라고 합니다. 론이 표정을 바꿉니다.
이 남자들은 연약하니 희망은 무기라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야콥에게 말합니다. 그는 연합군 폭격 전 잠깐 그녀를 만났지만 그녀의 행방이나 생사는 알지 못합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아직 힘이 있었어요. 그녀는 당신 얘기를 많이 했다고 론이 말합니다. 야콥은 눈을 감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론은 가야 하지만 그녀를 꼭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를 찾으면 아이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했던 폴란드인들을 추적하기 위해 러시아인들과 이야기하고 알아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침에 다시 올 것입니다. 야콥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야콥! 엘리아스가 마당 건너편에서 외칩니다. 그 순간 론이 자리를 뜨며 이 남자의 명랑함에 놀라 돌아봅니다. 시체로 가득한 곳에서 엘리아스는 독일군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살아있습니다. 혼란 속 엘리아스는 여러 나라 죄수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통조림, 과일, 고기, 생선, 라드가 든 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아스는 불가에 있는 남자들에게 으스대며 다가갑니다. 뭔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그는 묻습니다. 과일, 비타민C, 야콥, 내 피 속에 있는 모든 병을 싹 쫓아내줄 거야. 그는 손가락을 튕깁니다. 아니면 총은 어때? 파르티잔들이 많으니 무장 없이 다니면 위험하죠. 아무 대답도 없네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 블루마는요? 엘리아스가 집요하게 묻고 미소 짓지만 야콥은 들것에 실린 시신들이 지나가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아스의 의도를 압니다. 엘리아스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아스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습니다. 그와 그의 군대는 계속 전진하며 암시장의 혼란 속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야콥은 일어서려고 하지만 감정의 무게가 그를 강하게 내리쳐 다시 바닥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가 깨어나자 낯선 방 침대에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낍니다. 간호사가 급히 와서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간호사는 그가 이틀간 의식을 잃고 임시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론을 필요로 합니다. 그가 일어나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발에 극심한 통증과 뜨거운 고통이 밀려옵니다. 밖에서는 트럭 소리, 군화 소리, 고함치는 명령이 들립니다. 혼돈입니다. 간호사가 러시아인들이 수송 차량을 준비했지만 이동 전 최소 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론은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캠프로 돌아왔지만 야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인들이 명령을 외치며 가장 건강한 포로들을 트럭에 태워 어디로 가는지 모를 기차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론이 소년 몇 명에게 말을 걸지만 그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영국 군인이 있을 리 없다며 그를 유령 보듯 바라봅니다. 그가 이제 그들이 수년간 겪은 잔혹함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동부 전선에서 그는 폴란드를 떠나야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아무도 상황이나 책임자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는 독일로 가려 할 수 있지만 야콥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화학공장의 폴란드인 기술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블루마는 약 30마일 떨어진 다른 수용소로 도보로 이동해 옮겨졌습니다. 러시아군이 그곳을 해방했고 론은 가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에서 20일을 보낸 후 야콥과 다른 회복 중인 환자들은 트럭에 실려 근처 기차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크라쿠프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공습과 화재로 인해 도시와 폴란드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온갖 물건이 팔리며 밀수꾼과 도둑, 강도들도 많습니다. 스톡, 어둠 속에서 마치 수용소가 그대로 도시로 쏟아져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야콥은 자신을 임시 수용소로 데려다줄 기차를 기다리라고 들었지만 기다리는 동안 잘 곳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눕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남자들이 그곳에서 얼어 죽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폴란드 적십자 야전 취사장이 있고 야콥은 그리스계 유대인, 이탈리아인과 함께 앉습니다. 두 남자는 그리스인과 이탈리아인 수용소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도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콥에게 돌아갈 집은 없습니다. 그는 춥고 지친 채 여전히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분노한 러시아인과 불안한 독일인이 많아 아직 보르사로 돌아가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아스가 멋진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와 모자를 쓰고 나타납니다. 야콥, 오랜 친구야. 엘리아스는 휘파람을 불며 자기 일행 중 한 명을 불러 야콥이 줄무늬 죄수복을 벗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변에 희망 없는 사람들만 있고 엘리아스는 이를 즐깁니다. 엘리아스는 야콥에게 민간인 민병대가 조직되었고 독일 군인들과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야콥은 보호가 필요하고 엘리아스가 바르사로 가는 길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엘리아스는 블루마가 그곳에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야콥도 대가를 알았습니다. 엘리아스는 항상 대가를 바라죠.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야콥은 엘리아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봅니다. 론은 수용소에서 블루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무지, 시신으로 가득한 구덩이, 나치가 철거하지 못한 화장터를 마주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포로를 국적별로 나눠 트럭과 기체에 태우려 합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너무 아프거나 충격으로 어쩔 줄 모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도로 위에 있고 기차역에서 잠을 자며
숲에서 노출로 인해 죽어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론은 그에게 폴란드 화폐를 주고 영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제안하는 영국군 포로 그룹을 만납니다. 그는 거절합니다. 야콥의 초췌한 얼굴과 블루마의 절망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악몽을 꾸며 시체들이 따라다니고 자신이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한동안 붉은 군대 호송대와 이동하며 죽은 자들의 흔적이 있는 길을 지나갑니다. 수만 명이 수용소에서 행군하다 지늘게 버려졌습니다. 그 행군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다른 수용소로 이동해 처형될 예정이었으나 소련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만에 건물을 병원과 임시 수용소로 바꿨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론은 침대에 묶여 절개되고 꿰맨 남녀들을 봅니다. 아마 당황한 채로 버려진 의학 실험의 흔적일 것입니다. 공포 위에 또 다른 공포가 겹쳐져 있습니다. 어디에 나요? 그는 밖을 내다봅니다. 붉은 군대 병사들이 숲속의 남자들에게 총을 쏘고 무너진 벽 뒤로 여자들을 끌고 가는 병사들의 무리를 봅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제쯤 영국군과 미군이 서부 수용소 근처에 도착했겠지만 론은 아직 혼자 나라를 건너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련 장교를 설득해 자신과 SS, 게슈타포 등 나치 인원들을 러시아군 특별 수용소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곳에 있는 누군가는 블루마에 대해 알 거예요. 어쨌든 그녀는 유명한 과학자니까요. 트럭을 타고 이동한 뒤 그는 비참한 오두막에 머무는 하급 SS 경비원을 발견합니다. 아마 시베리아로 이송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론은 남자의 얼굴만 봐도 진실을 압니다. 이는 편도 여행입니다. 네, 그 경비원은 블루마를 마지못해 알았고 아마 위협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가 화학 공장에서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위치를 안다며 론을 데려가려면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론은 이것이 뇌물임을 압니다. 그는 뇌물 제안을 듣고도 위험을 감수하며 소련 지휘소를 통해 영국 상사들에게 그 유명한 화학자 부부를 알립니다. 최고의 선전 소재로 본국 사기를 높입니다. 그는 모든 역경을 딛고 독일인들을 석방시킵니다. 엘리아스, 야콥, 무장 경호원 3명 이 오르사우 남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도시는 거의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85%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체 구역엔 뼈대만 남은 굴뚝과 무너진 지하실만 있고 거리 윤곽도 벽돌과 석고 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똑바로 선 것도 온전한 것도 없으며 활기찼던 도시는 거대한 묘지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사방에 들끓고 전차들은 잔해를 헤치며 지나가면서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짓밟고 있습니다. 기관총 소리가 거리마다 울리고 술에 취한 붉은 군대 병사들이 훔친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그들은 음산하게 웃는 전쟁의 상처를 아는 남자들입니다. 야콥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폐허를 바라봅니다. 엘리아스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엘리아스는 야콥의 간청 때문에 그곳에 간 것뿐입니다. 5년간의 전쟁은 엘리아스를 끔찍하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아스는 패거리 중 한 명이 돈을 덜 주자 거리에서 쏴 죽입니다. 총성이 너무 흔해서 멀리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아스는 야콥에게 아내와 곧 만나게 해주겠지만 먼저 들릴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야콥의 어머니는 예술 후원자였고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나치의 침공 이후에 체포되어 게토로 보내졌습니다. 야콥은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녀는 졸리보르시 프라임 부동산의 타운하우스를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보르사 봉기 첫 전투가 그곳에서 있었으나 졸리보르시는 대부분의 도시와 달리 웅장한 빌라들이 손상만 입고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지나 창문이 깨진 저택 옆을 걷습니다. 젊은 러시아 병사들이 자루를 메고 집에서 나오며 촛대와 그림이 위층 창문에서 쏟아집니다. 야콥은 비명과 총성을 들으며 털모자 쓴 남자들이 벨벳 커튼 너머로 죄책감 가득한 얼굴을 내다보는 것을 봅니다. 5현지 남성이 그랜드 피아노를 계단 아래로 힘들게 옮기고 있지만 러시아인이 아닌 약탈자들입니다. 야콥은 자란 집 앞에 멈춥니다. 정원엔 여전히 춤추는 케루브 조각상과 무성해진 울타리 덤불이 있습니다. 엘리아스의 부하 한 명이 나서서 러시아인을 살핍니다. 붉은 군대가 해방시켰을 수 있지만 이제 모두 자기만을 위해 행동합니다. 집은 완전히 약탈당했고 샹들리에가 내려져 있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사라졌으며 심지어 의자와 탁자까지도 없습니다. 엘리아스는 야콥을 밀며 지하실 계단을 가리킵니다. 야콥은 엘리아스가 자신을 어떻게 잘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블루마가 유명인이라는 것과 야콥의 어머니도 SS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엘리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독일인들과 연줄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절멸의 위협 아래 수용소에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지만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야콥은 그들이 금고를 원하는 이유를 압니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가 보석, 현금, 아버지가 보낸 채권과 편지를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가 바다에 있을 때 야콥은 금고 앞에 쭈그리고 앉고 총이 그의 머리를 겨눕니다.
야콥은 아버지가 금고 비밀번호로 폴란드가 오르사 전투에서 적을 이긴 날짜인 25, 8, 20을 선택한 걸 기억합니다. 롱과 도길이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를 지나 수용소로 가며 많은 이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블루마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도길이는 론에게 자신이 처형에 동의하지 않았고 명령만 따랐다고 전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들이 이 학살을 위해 만들어진 수용소에 들어서자 시신들이 거대한 더미로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붉은 군대 병사 몇 명만 남고 대부분의 수감자는 사라졌습니다. 도길이는 론에게 블루마가 마지막에 병원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론은 영어를 잘 못하는 러시아인을 설득해 의무실 오두막에 들어갑니다. 그 러시아인은 아무 소용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그냥 론을 손짓해 들여보내고 도길인을 주시합니다. 빈 침대들이 줄지어 있고 남자들의 코엔 부패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더러운 시트에는 부패한 액체, 피, 구토물, 대변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러시아인은 긴 줄이 선 화장로에 큰 석조 건물을 가리키며 마지막 날들의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썩어가는 시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론이 화장로 문을 열자 뼈 조각과 두개골, 굳은 지방이 벽돌 위에 있었습니다. 끝 공간은 뼈를 부수던 곳이 확실합니다. 메리병체는 늪지나 강, 연못에 버려졌습니다. 구석에는 귀중품 더미가 쌓여 있는데 대부분 반지입니다. 희생자들은 분명 그것들을 숨겼습니다. 코트 안감에 넣거나 삼켰을 수도 있습니다. 론은 반지들을 하나씩 집어들다가 안쪽에 각인이 새겨진 반지를 발견합니다. 야콥과 블루마. 1931년 야콥은 금고에서 보석과 돈을 꺼냅니다. 그가 눈을 감고 가족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죽었지. 그녀가 야콥 뒤에서 묻고 엘리아스는 웃습니다. 걱정 마. 곧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엘리아스가 총을 들고 야콥이 깊게 숨쉽니다. 지하실에 총성이 울리고 엘리아스가 야콥 위에 쓰러집니다. 총성이 두 번 더 울립니다. 야콥은 엘리아스 시신을 밀치며 어지럽고 귀가 울립니다. 그는 총성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아스의 부하 2명이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피가 돌바닥에 번집니다. 그는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마른 소년 5명을 봅니다. 광기 어린 눈, 뼈에 걸친 옷차림, 몸집에 비해 큰 총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폴란드인이다. 야콥이 조용히 말하자 한 소년이 무표정하게 야콥의 가슴에 2번 총을 쏩니다. 그는 잠시 야콥의 눈을 호기심 있게 바라봅니다. 소년들은 귀중품을 챙겨 계단을 급히 내려가 사라집니다. 야콥은 피가 번지자 헐떡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기관총 소리가 그가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나치 수용소가 폐쇄된 뒤 일부 죄수들은 해방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을 당신도 봤을 것입니다. 나치 죽음의 수용소 탈출 이야기는 나치 죽음의 수용소 탈출에서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